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에비도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자, 오늘도 즐거운 밀리터리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얼마 전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인기 대응 2.75인치 로켓 유도 키트 사전 개념 연구 수행을 위한 기술 자료 송부한 내용이 포착이 됐습니다. 사실 제목이 너무 길기도 하고 제목만 봐서는 저는 지금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일단 2.75인치다라고 하면 비궁을 맞습니다.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뭐 천궁, 신궁, 형궁 뭐 이런 궁이 들어가는 무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중에서 이 비궁이 어떤 무기인지 먼저 체크를 해봅시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에서 개발한 적외선 탐색 기반 70mm 지대함 다련장 유도무기. 더 길죠? 이게 뭐냐면 네. 일단 원판부터 설명드릴게요. 그 헬기, 미군 헬기 보면은 옆에 미사일도 달지만 동그란 원통에 뭔가 조그만 미사일 다닥다닥 꽂아놓고 이게 쏠 때가 있어요. 네. 이게 70mm 히드라 로켓이라고 부르는데 로켓이라는 거는 유도 기능이 없는 그러니까 네. 남자의 무기죠. 직진. 오로지 직진. 해서 이걸 쏘는, 그러니까는 헬기에 다는 헬파이어나 이런 대전차 미사일이 전차 같은 고가치 표적을 잡는다면 이런 히드라 로켓 같은 직진하는 로켓은 사실 70mm면 구경이 크지도 않거든요. 요거는 입마살상용, 그러니까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경장갑차, 그다음에 소프트 스킨이라고 부르는 트럭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데 헬파이어 쏠 수는 없잖아요. 이거 비싸거든요. 네, 이렇게 개발된 무기인데 네. 사람이 쓰다 보면 항상 아쉬운 게 나와요. 다 좋은데 얘가 좀 이렇게 쏘서 그냥 오른쪽으로 가 해서 이렇게 유도 기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미 해군이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전장에서의 전투는 내가 전함을 끌고 나가면 상대방 전함이랑 싸우는 거예요. 구축함이 끼어들면 넌 빠져 이랬거든요. 네, 그리고 끼어들 생각도 잘 안 했고 네. 그리고 미사일이 나오기 시작하면 미사일로 멀리 있는 적함이나 나를 공격하는 적의 항공기 그 다음에 지상 목표물 같은 거를 멀리서 쏘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였나? 중동에서 콜이라는 이제 미 함정에 정박하고 있었는데 고무보트가 접근해요. 그때 미 해군 장병의 증언을 보면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서로 거수격리했대. 그리고 들이받아서 터졌어. 그러면서 엄청난 인명피해. 그리고 와. 이제 배 옆구리에 구멍이 이따만하게 나면서 네. 그 콜은 거의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오랫동안 수리를 받아야 됐거든요. 자폭이었던 그쵸. 거죠. 고작 고무보트 한 명에 인원 2명에 폭탄 네. 하나가 미국의 거대한 이지스 구축함을 망가뜨린 거예요. 이 격침 판정봐도 할 말이 없어요. 네. 알카에다였던 거. 그러니까. 네. 알카에다가 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중동이라는 국가를 보려면 또 페르시아만, 아라비아만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페르시아만이 좁고 길어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게 이쪽에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석유의 한 90%에 70% 정도가 여기로 왔다 갔다 해요. 맞아요.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여기에 그 알바끼한 숙적이 바로 이란이죠. 이게 이란은 어떤 전술을 쓰냐면 네. 군함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조그만 고속정, 반잠수정 이런 걸로 약간 개떼 전술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이렇게 항공모함이 지나가면 왼쪽에 사우디니까 오른쪽에 이란 지나가면 막 이렇게 고속정 같은 게 막 와서 깔짝거리면 항공모함은 사실 전투기를 띄워서 공격하기는 너무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뭔가를 쏘기에는 항공모함이 기관총이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막아야 될까 하다가 답이 나온 게 바로 그러면 70mm 히드라 로켓에 유도 장치를 달아서 쏘아보자. 근데 직진으로 날아가면 사실 날아온 거 보면 피할 거 아니에요. 네. 유도 기능을 달아서 조준을 해버리면 얘가 좌우로 이리저리 빠져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0년쯤에 미 해군이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고 네. 이 비슷한 처지가 지구 반대편에 있었죠. 대한민국. 서해 5도의 연평도. 예, 연평도에 여기 역시 북한 해군이 대양 해군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 군함도 없고 대형 군함을 가지고 연평도에 올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스타트 하면은 북한 쪽에서 수십 척의 고속정. 네. 예, 그리고 배들이 막 몰려와. 그럼 연평도에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대포로 하나하나 쏘기도 힘들고 우리 육지에서 전투기나 헬기를 불러오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다음 뭐 특히 공기부양정 같은 경우는 속도도 엄청 빠르고 해안가 모래밭에 그냥 올라와서 병력을 풀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우리도 뭔가 요거를 요격해서 맞출 무기가 필요한데 네. 그러려면 역시 값이 싸야 되잖아요. 그쵸. 수십 대가 오는데 그러면 역시 우리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히드라. 여기다 유도 장치를 달아서 쏘면 어떨까? 라고 양쪽의 니즈가 맞아서 같이 공동 개발을 시작했는데 네. 미국은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중간에 발을 빼고 우리는 그래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비공입니다. 네, 좀 길긴 하지만. 스토리가. 야, 이거 내가 다 설명했어. 네. 자, 그래서 근데 설명 너무 좋았어요. 이게 지대함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상에서 함정을 공격하는. 근데 일반적인 지대함은 대형 미사일. 왜냐면 배가 크니까. 네, 그런 건데 이거는 배들이 작잖아요. 네, 네. 많이 쏴야 되고. 그래서 트럭에다가 포드를 올려서 여러 발을 쏠 수 있는. 그래서 멀리서만 보면 이거 약간 다련장처럼 보여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서 우리는 연평도에 네. 배치를 해놨습니다. 비궁을. 네, 비궁을 이렇게. 네.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 드론이라는 게 또 나타나는데 드론은 가성비의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러다임이 한 번 또 바뀐 게 러시아가 이란제 드론 있잖아요. 무인 자폭 드론. 샤이드를 계란이라고 쏘면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거 속도도 느리고 네. 그다음에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데 이걸 요격하려면 그렇다고 값비싼 패트리어트를 쏠 수도 없고 그리고 전투기를 띄워서 요격을 해봤는데 드론이 속도가 늦잖아요. 거기다가 밤중이야. 그러니까 전투기가 이걸 찾아서 막 공격하다가 전투기가 실속하거나 아니면 파편에 맞아서 전투기가 떨어져. 전투기도 떨어지고 조종사도 다치거나 네. 전사야. 이게 무슨 너무 말도 안 비효율적이다. 되는. 네. 네, 드론이 어차피 막 이렇게 회피 비행을 하거나 아니면 고속으로 날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간단한 유도 키트. 그러니까 여기서 비궁에 들어간 거는 레이저 유도 방식이 아니라 적외선 시커거든요. 요걸 약간 지대함 바다 쪽 말고 공중 쪽으로 바꿔서 키트를 바꿔 달고 시커를 바꿔 달고 쏴서 맞추면 어떨까? 라는 요런 방식인 것 같아요. 드론 킬러 네, 용으로 이제 맞습니다. 비궁에다가 네, 유도 네, 키트를 맞습니다. 달아서 요격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아. 히드라 로켓도 있고 네. 시커도 개발해 봤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 작가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미 해군이 우리랑 열 영상 이미지 방식의 이 유도 로켓을 같이 하려다가 네. 그게 이제 미 해군 쪽에서 이제 메두사라고 불렀는데 메두사 프로젝트라고 불렀는데 히드라 메두사. 네. 어. 메두사처럼 생겼잖아요. 네. 그런 약간 좀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미 해군이 하려고 막 진행한다 보는데 미 군내 다른 군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상륙 공격을 했을 때 네. APKWS 네네. 레이저 유도 방식의 이게 짜잔 하고 나타난 그러네. 거죠. 그러면서 아. 저거 쓰면 이거는 되겠네. 뭐 굳이. 그러면서 이제 됐고 그래서 최근에 이 APKWS가 요 우리 비공하고 좀 방식이 다릅니다. 얘는 레이저 유도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드론 잡는데 많이 사용이 돼요. 실제로 미공군에 지금 중동에 나가 있는 전투기들 잘 보면 이거 달고 나가서 드론 요격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이거 기반으로 한 뭐 뱀파이어라는 지대공 그런 차량도 만들어 쓰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 비궁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이제 적외선 유도 방식, 그렇죠. 열영상 이미지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드론 잡는데 적합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정키로는 미국도 APKWS가 있고 네. APKWS2가 있어요. 2는 뭐냐? 기존의 레이저 유도에 더해서 열영상을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두 가지 유도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요. 드론 요격에 더 또 좋겠죠.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우리는 이제 열영상이 있으니까 네. 레이저를 하나 추가하려는 게 아니냐. 그럼 딱 맞거든요. 바다 같은 경우는 안개가 많이 끼기 때문에 네. 레이저 유도 방식이 안 맞아요. 안 보이니까. 이게 적외선이 맞죠. 네. 그러네요. 네, 근데 공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구름 정도만 좀 껴있고 야간에는 가리는 게 없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붙여놓으면 여러모로 쓸모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걸 이제 하이브리드 유도 방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 지금 가려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 소형 무장일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륙 공격일기도 그렇고 이제 상륙 공격일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미국산 APKW 쓰는 걸로 됐고 네. 소형 무장일기도 유도 로켓을 달아야 돼요. 근데 그걸 또 미국산 들여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지금 새로 하는 거 딱 가져가면 되겠네요. 맞거든. 네. 아. 그리고 이제 기존 비공도 예를 들어서 탄에 요것만 바꿔주면 그렇죠.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키트니까 말고. 네, 로켓 앞에만 네. 그 유도 키트가 들어간 건 요것만 싹 바꿔주면 그러니까요.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비공이 그동안 이제 알게 모르게 중동에 수출이 그렇죠. 많이 됐어요. 옛날에 이제 LH넥스원 그 구미 공장 갔을 때 그 나가는 걸 봤거든요. 오. 이 중동 모 국가에 네. 지금 이제 모 국가라고 해도 뻔한 나라들이지만 네, 네. 뭐 UAE 아니면 사우디겠죠. 네. 그쪽에 나갔었고 지금도 쓰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뭔가 그런 국가들의 좀 니즈가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무인기나 드론이 발전을 하니까 이에 대한 대응 체계도 함께 발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근대 흐름들이 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K2 전차 상부에다가 네. 드론 케이지를 네.
할 만큼 좀 이 대응 방안에 고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근의 드론 대응 수준 현실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 KCTC 있잖아요. 제가 초창기에 저만 초대받은 건 아니고 민간에 초대를 받아서 견학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전장도 돌아다녀 봤고 네. 그다음에 X라고 부르는 그 센터 있거든요. 그 센터도 가서 이제 화면을 봤어요. 현대 전장의 미래에 대해서 봤는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은 여기 왜 드론 가지고 훈련을 안 하지? 몇 년도에 가셨죠? 그 아주 초창기였는데 그때 드론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드론을 보면서 밀떡들은 똑같아. 저기다 뭐 달아서 떨어뜨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이제 안내한 장교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네. 그러니까 뭐 약간 그분은 생각을 약간 안 하신 것 같은 그런 눈치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드론 케이지라든지 비궁의 개량을 한다는 걸 보면 이게 뭔가 우크라이나 전에 전운을 좀 받아들여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기초 단계죠. 아, 그래요? 왜 드론에 대한 대응 체계를 연구하려면 우리도 드론을 운영해 봐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래야지 저게 날라가 저렇게 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는데 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정찰용 정도로 제외하고는 보병제에 대해서 운영하는 드론 자체가 잘 없어요. 이제 막 배치되기 시작하고 개발되는 중이라 현재 단계에서 물어본다면 아직은 많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 해본 적이 없는데 뭘 그래요? 하겠어요. 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뒤처져 있는 거예요? 드론 대응에 대해서? 아니 뭐 대드론 장비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업체 차원에서 개발하고 하는 건 되게 많아요. 많고 그다음에 지금 요번에 나왔던 이 K2 전차 드론 케이지도 네. 최근에 이제 육군에서도 심각성을 이제 인식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회의들도 많이 하고 있고 네. 하는데 뭐 정 작가님도 얘기하셨지만 아직은 이렇게 당해보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해보진 않았으니까. 당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죠. 근데 사람이 항상 그렇잖아요. 그렇죠. 당하기 네. 전에 당하고 준비되는 나서, 건 네. 알지만 네. 그게 잘 안 되거든. 네. 그게 인간이죠.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죠. 그러면 이번에 이 ADD에서 드론 대응 유도 키트를 완성한다. 그럼 네.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식이 이게 대략 길이가 1.8m에 무게가 한 15kg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 네. 시컬 하나 더 끼우면 조금 무게가 늘어나겠죠. 길이도 약간 늘어나겠고. 그러니까 요 자체를 놓고 보면은 네. 그냥 제 생각에는 약간 무리하면 장갑차나 전차 위에다 달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요? 그게 좀 무리라면 우리 지금 무인 차량 운영 개발하고 있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터렛에 달면 가능한 방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K2 전차를 이용한 공세 작전을 하게 될 때 네. 우리의 적성국이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카드는 결국은 이제 전차로는 안 되고 드론 같은 방식이겠죠. 그런 걸 할 때 제 생각엔 전차 대대가 4개에 이런 장비를 단 무인 차량을 한 2대 정도 끼워주면 상대적으로 멀리에서 일단 드론을 좀 공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드론 케이지라든지 전차 자체에 주착돼 있는 이런 다양한 RCW 같은 걸로 제거를 하게 되면 멀리서부터 위험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고 여러 개 달아서 고정시켜 놓으면은 좀 중요한 표적에 드론이 공격할 때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무기체가 나오는 거고 네. 가장 좋은 건 이동할 수 있는 차량에 네. 탑재를 비궁처럼 이제 현재 이제 연평도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차량에 탑재해서 이동하면서 그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장치로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글을 봤는데 이걸 같이 운영하려면 전차 대대 같이 세트로 네, 같이 네, 운영하는 맞습니다. 게 가장 효율적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그냥 제 의견인데 전차 중대 정도의 방공 소대 같은 거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차량에 넣을 때 이 방공 차량에 여러 가지 넣을 수 있죠. 뭐 미국의 어벤져처럼 이제 대공 미사일 거기에 네. 이제 10.7mm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소형 미사일 그다음에 산탄 기능이 있는 30mm 기관포 정도 하고 이제 무인 기능으로 넣게 되면은 네. 인원에 대한 어떤 부담도 좀 적게 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죠. 네. 그건 이렇게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군에 보면은 비호 복합도 있고 아, 네. 차륜형 네. 대공 30mm 단 거 그렇죠. 30mm. 근데 이런 거를 거기다 네. 이제 네. 얻는 그렇죠. 식으로 해도 네, 되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제 한 가지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어찌 됐든 소형 무장에게 전력화되면 유도 로켓을 달아야 그렇죠. 돼요. 네. 그럼 여기도 쓸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KF-21. 아, 그래요? 전투기에 달아 되니까. 지금 왜냐면 APKWS도 전투기에 다 맞아요. 써요. 네. 그래서 지금 막 이란이 이스라엘 때릴 때 자폭드론들 많이 날렸잖아요. 네. 요격을 많이 했어요. 아. 그런 이제 항공 쪽.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방공 쪽은 지금 왜냐면 지금 우리 군이 의외로 방공 무기가 많아서 제가 볼 때 이건 약간 수출용 느낌이 네, 좀 네.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니즈가 있는 곳은
오히려 뭐 소형 모자헬기나 이런 KF-21 이런 쪽이 아닐까. 왜냐면 KF-21 우리가 만든 건 달면 되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APKWS 사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게 더 빠를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검증이라든가 체계 통합 네. 문제가 쉽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좀 국가에 생각하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죠. 또 수출 이야기를 해주셨고 앞서서도 중동에서도 니즈랑 네.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LIG 넥스원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랑 좀 움직임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비궁에 대해서 현지 생산 그리고 기술 협력을 추진 중이다라는 것으로 조사가 되는데 사우디의 상황들 또 기대되는 점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사우디는 이미 비군 운영 중이에요. 자기 고속정에 달아났거든요. 네. 그리고 사우디의 주적, 정확히는 이란 혁명수비대. 최근에 엄청난 학살을 저질렀던 네. 이 혁명수비대 고속정 물량을 좀 대비해야 돼. 여기도 해협이 좁아요. 그래서 북한처럼 스타트를 해버리면 사우디는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량의 유도 무기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이걸 떠나서 뭐가 문제냐면 사우디 남쪽에 그 예멘 내전에 후티 반군이 이란한테 지원받은 드론을 날려서 그 사우디의 석유 플랫폼을 날린 적이 있거든요. 이 드론이 한 몇 천만 원도 안 될 게 사우디에 진짜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어요. 생산 지원도 있고 날아간 석유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데 여기다 진짜 패트리어트를 쏠 수도 없잖아요. 탐지도 어렵고. 이럴 때는 바로 필요한 게 비궁의 드론 요격형 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싼 무기는 싼 무기로 그렇죠. 잡아야 네.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비궁에 유독 키트를 붙이는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아마 개발이 된다면 완성이 된다면 가성비 좋고 활용도 좋은 드론 킬러가 이제 탄생하게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사우디와의 또 협력 관계도 계속해서 잘 이어간다면 또 이 K방산이 중동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응원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저희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